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교육할 주제가 초보 사장님을 위한 세금 상식입니다. 자, 이제 처음 개업을 하시면은 아마 가장 먼저 두려워하시는 게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세금을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개업을 하셨을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그 세금과 관련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주제를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 주제고요. 자, 강의를 하게 된 저는 이제 변호사 강성권입니다. 저는 이제 2015년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입사해서 2024년까지 국세조사관으로 일을 하다가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현재는 여기 적혀져 있는 세무법인 B&H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법무법인 대리원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10년 정도 국세청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겪게 되는 실무 경험 바탕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개업을 하셨을 때 어떤 사업자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각 유형마다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아마 여러분께서는 법인 사업자가 아니신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즉 개인 사업자이실 텐데, 개인 사업자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은 아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될 겁니다.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원천세, 이 세 가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아마 2시부터 5시까지로 잡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45분 정도 강의하고, 중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 진행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되겠네요. 여러분이 겪게 되는 어떤 사업자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각 사업자 유형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부과되는 세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아마 다들 아실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각 물품에는 항상 10% 세금이 부과돼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소매업을 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밖에서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사오겠죠? 1,000원짜리 물품을 사와서 여러분이 이득을 붙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500원 붙여서 1,500원에 판매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납부해야 될 세금은 500원에 대한 10% 5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걸 제가 차후에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사업장별 신고납부.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사업장을 하나만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사업장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로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은 1호점 운영하다가 옆에 2호점 분점되고 3호점 분점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1호점, 2호점, 3호점이 각각의 사업장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냐? 1호점, 2호점, 3호점 각각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 사업장별 신고 납부가 그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가 있죠. 음, 종합소득세는 이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친숙한 세금이죠. 근로소득자로서 일을 하셨을 때도 연말정산 통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신 경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이런 소득세를 납부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역시 소득세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저희가 흔히들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근로로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저희가 근로소득이라 하죠. 대한민국에는 이런 소득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 많죠. 이것들을 한꺼번에 못 가가지고
매년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인별 신고 납부가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와 같은 상황처럼 여러분이 1호점, 2호점, 3호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는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 개인별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인이 사람인이겠죠. 그래서 인별 신고 납부를 하면은 개인별로 신고 납부를 하신다. 사업장을 4개 갖고 계시든 5개 갖고 계시든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지만 이 종합소득세는 다 합쳐서 한꺼번에 개인별로 신고 납부하신다. 자, 이런 개념입니다. 아래 보이는 것은 원천세예요. 여러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원천세를 이제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혼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 원천세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발생하냐? 여러분이 근로자로 고용하셨을 때 발생을 하죠. 개인별로 근로자로 고용하면은 이분들에게 매달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데 인건비 총액을 다 드리지는 않죠. 아시다시피 4대 보험료 다 빼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사전에 떼서 나머지 순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의 총 급여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계약을 뭐 월 100만 원이니까 연봉 12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아니죠? 4대 보험 떼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나중에 가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일정 부분의 근로소득세를 따로 뗍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잔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부담하는 게 이 원천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념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자가 고용하는 근로자 등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이 사업자가 미리 사전에 떼서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원래 이 소득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냐면 근로자가 내는 게 맞죠.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 용역을 제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근데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미리 납부하는 게 이 원천세다. 여러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이 원천세를 납부해야 될 부담이 생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장별 신고 납부하신다. 여러분이 1호점, 2호점, 3호점을 운영하신다면 1호점에 고용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1호점 기준으로 원천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3호점에서 고용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3호점 기준으로 원천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대체로 여기 보여있는 세금 세 가지가 눈에 띄겠네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면 좀 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셨을 때 각각 납부해야 될 세금하고 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어느 시기에 납부해야 되는지를 대략적 표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각 달이 해당이 되면 이 달에는 내가 어떤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겠구나 이거를 사전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세금을 말씀드렸네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을 말씀드렸는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부가가치세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7월 25일이 보이고 그 다음 연도 1월 25일이 보이는데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7월 달에 한 번,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업자 종류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업자가 있죠.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이라는 말.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에 두 번 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냅니다. 1월 25일. 근데 일반 과세자는 이렇게 두 번 낸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여기 보시는 7월 25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때 6개월 정도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5일 기간이 있네요. 이 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정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개인 사업자니까 이 부분입니다. 아래 법인은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 4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개인이니까 이거 딱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세무사나 아니면 세무사분을 고용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세죠. 소득세는 언제 납부하시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은 이렇게 딱 1년 단위로 소득을 저희가 합산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1년 동안 합산해서 언제 저희는 신고 납부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보이시죠? 노란색.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전 연도 1년간 내가 벌어들인 모든 세금을 다 합쳐가지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아마 직장 생활 하셨을 거예요. 직장 생활 하셨을 때에는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사업자, 사장님이신데 사장님이 아니고 근로자였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여담 삼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원천세 기본 개념 설명드렸죠.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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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자신이 계약했던 근로 계약에 따른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을 한다. 왜냐하면 4대 보험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하니까.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이 월급을 지급할 때 매달 일정 금액을 뗍니다. 떼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요. 이게 바로 원천세 개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근로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12번에 걸쳐서 회사가 미리 조금씩 떼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했겠죠. 그럼 국세청에는 이미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해서 받아들였던 급여의 상당 금액을 국세청에 이미 신고 납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해서 신고 납부가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내가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 내가 신용카드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냐, 교육비가 발생했냐, 의료비가 발생했냐에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연도 1월부터 1월 말까지. 이거는 여러분이 못 하시니까 여러분을 고용했던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정확하게 소득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요. 한 120만 원 정도 나왔다. 근데 여러분이 매달 조금씩 떼서 국세청에 이미 신고 납부됐던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딱 1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기존에 회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세청 200만 원을 먼저 신고 납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 2월 달 급여 받을 때 그 차액 1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200만 원을 먼저 납부했기 때문에 그 차액 80만 원을 2월 달 여러분 급여에다가 플러스 돼서 다시 환급 받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말정산 개념입니다. 내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에게는 근로소득밖에 없다.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벌어들인 소득밖에 없다. 하면은 여기 1월 달에 연말정산 한 거를 통해서 모든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끝납니다. 그분들은 여기 보이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딱 한 군데만 하셨다면은 이거 신경 쓴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연말정산으로 다 끝났겠죠. 근데 이런 분도 있죠. 나는 중간에 회사를 다니다가 한번 퇴사를 하고 다시 이직을 했다.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경우들은 보통 원칙적으로 하자면 연말정산할 때 기존에 다녔던 회사 자료도 전부 다 가져와서 지금 현재 근무한 회사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현재 근무했던 회사가 정확하게 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다 하면은 그분도 역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예전에 일했던 회사는 예전에 일했던 회사가 연말정산하고 새로 이직했던 회사는 그 회사 또다시 연말정산하더라. 그럼 연말정산이 두 번 된 거잖아요. 물론 기간이 쪼개져서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1년을 합산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하는데 분할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5월 달에 한번 세무서 오셔서 신고 납부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은 내가 이 1년 동안 급여 말고 다른 사업 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인 게 있다. 개인적으로, 부가적으로. 그런 분들도 이 5월 달에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 납부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나에게 유일하게 급여라는 근로소득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1월 달에 연말정산하면 모든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다 끝나지만 여러분처럼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셨다. 이런 분들은 누가 나 대신 연말정산 해주지 않으니까 본인께서 직접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아마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대신 처리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부가가치세 언제 신고 납부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종합소득세 언제 신고 납부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게 있죠? 원천세. 여러분이 직원을 고용하신다면 이 원천세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원천세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 금액을 떼서 미리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에다가 신고 납부 의무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기장을 맡기시면 어떤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기시면 그 세무사님이 이 업무까지 같이 처리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자의 연간 세금 일정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전반을 내가 세무사처럼 잘 하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제가 3시간 만에 여러분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도 이 사업을 하실 게 아니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학원에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서 용역을 맡기더라도 사장님이 나에게 어떤 세금이 있고 이 세금은 언제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기본적 내용을 알아야지 그럼 고용했던 세무사님과 대화도 통하고 혹은 세무사님 일처리가 잘못되거나 빠뜨린 게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오늘 강의 3시간은 아마 그런 기본 개념 잡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세금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사업자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하는 기준이 내가 법인 사업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아마 개인 사업자이실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은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죠. 이 법이 한자로 안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법률할 때 그 법입니다. 이는 사람인이고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라 하면은 자연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 외모를 갖고 있고 대화를 통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생물체를 우리가 흔히 자연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삼성전자처럼 어떤 조직체에 대해서 법에서 너는 사람하고 똑같아 라고 해서 인격을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인입니다. 그러면 나 법인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바로 법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법인 사업자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요건을 갖추어서 이건 이제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 도움받아서 법인 등기까지 다 이루어져야지만 우선 법인체가 생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법인 사업자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 사업을 개시하시는 분들은 여기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시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제 납부 의무가 있는데 뭐 부가가치세야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세금에서 차이가 있냐면 소득세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흔히 줄여서 저희가 법인세라고 말을 하죠.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친구분들 중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친구분들 중에 사업이 잘 되면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왜 사업이 잘 되는데 법인 사업자로 하냐? 가장 큰 차이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제가 부담한다고 그랬죠? 정말 내가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최고 세율이 약 50% 정도 해당됩니다. 그럼 내가 벌어들인 금액의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겠죠. 여기에 뭐 지방세 포함하면 더 나갈 수도 있고요. 법인 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약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사업이 정말 잘 되면은 이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 사업자로 변환하는 것을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아직 여기까지는 할 단계가 아니고요. 네, 이것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법인이라고 전환해서 다 좋다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하지 왜 개인으로 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법인 사업자도 단점이 있어요. 이게 장점만 있다면 타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죠? 첫 번째 단점이 뭐냐?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기장을 해야 됩니다. 세무사님을 고용하셔서 복식부기라는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손익계산서 혹은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 안에 들어있는 돈을 사장님이 마음대로 갖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업무상 횡령이라는 형사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여러 가지 자금에서 융통하는 문제에서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법인 사업자라면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겼을 때 그 수수료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소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업자를 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이 사업자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매출이라던가 이런 사업이 확장이 잘 되면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법인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두 가지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과세사업자랑 면세사업자. 말이 좀 어렵죠?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말은 어려운데 어떤 뜻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면세. 이 면은 한자어로 면할 면이죠.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면하는 사업자다. 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그럼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 면세사업자가 유리한데?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 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업자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면세사업자는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면세사업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만 이 면세사업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금융 용역, 금융업, 여러분 아시죠? 은행,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면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용역, 학원 사업 이런 것도 전부 다 면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렇게 쭉 언급을 해드릴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만 이 사업자 등록 가능하다. 아닌 나머지 모든 분들은 여기 있는 과세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범주 안에 들어가겠네요. 개인 사업자이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뭐 독서실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를 집중해서 볼게요. 과세 사업자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사업자가 있고 간이 사업자가 있고. 이거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본인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것들은 일반 사업자로 할 것이냐, 간이 사업자로 할 것이냐는 개인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들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된다. 부가가치세, 영업소득세, 원천세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처음 세금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여러 번 단계에서 원재료 사가지고 내 노력을 막 넣어가지고 판매했을 때 그 차이, 부가가치세에서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그 다음에 제가, 국세조사관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사장님을 뵀었는데 그 사장님들의 가장 흔히 하시는 오해가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소비자한테 1,100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100원을, 부가가치세 그 100원을 내가 먼저 받는데 이거를 본인의 수익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장님의 수익이 아닙니다. 그 100원은 뭐냐면 원칙으로 따지자면 소비자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100원은 원래는 소비자가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편의점에서 뭐 5개 물품 샀는데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라고 하면 모든 소비자가 물건 거래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사장님에게 먼저 맡깁니다. 원래 이거 제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돈인데 사장님이 이거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납부해 주세요. 이 개념이 부가가치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이걸 보관하고 계시다가 7월 25일이나 1월 25일 때 신고 납부할 때 그걸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시는 겁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사장님, 여러분이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 여러분의 소득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세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을 뭐 잘 운영하시면 참 좋은데, 잘 운영하시다가 현금 흐름이 막히면 이제 체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체납 세목 중에서 이 부가가치세 세목을 체납하는 거를 좀 싫어하세요. 이거는 사장님의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맡긴 돈인데, 국가를 대신해서 잠시 보관한 돈인데, 이걸 국가에 납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은 부가가치세는 꼭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좀 보세요. 음, 자, 여기에도 사장님이 계실 거고, 여기 단계에서도 사장님이 계실 거고요. 이 단계에서도 사장님이 계실 거고, 이 단계에서도 사장님이 계실 겁니다. 자, 이 단계에서 계시는 사장님은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원자재를 사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원자재에다가 내가 3,300원을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3,300원이라는 돈은 내가 원자재 사가지고 이 1차 가공하는 상대방에게 3,300원 받고 팔았으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부가세는 10% 제가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면 계산하면 암산이 되시겠네요. 3,000원을 팔았을 거고 3,000원에 대한 10% 300원이 아마 부가가치세로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이렇게 계산이 돼서 여기에서 10%를 곱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가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한 흐름으로 본 거고 실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뒤에 표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 자, 여기 보시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언급이 되어 있냐? 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자, 여러분이 처음 사업을 개업하셨을 때는 둘 중에 하나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저는 일반으로 할게요. 저는 혹은 간이로 할게요. 혹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보면은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하실 거예요? 간이과세를 하시고 싶은 부분은 간이과세에서 체크를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선택하면 나는 내가 이 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계속 그 유형을 적용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사업을 잘 운영하셨다가 한 1년 동안에 발생했던 매출액을 보니까 1억 400만 원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 매출액이죠, 매출액. 1년 동안 발생했던 총 판매 금액이 1억 400만 원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이 설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더라도 일반 과세자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요. 아, 그러면 내가 간이과세 하다가 일반 과세자로 세무서에서 이렇게 통보가 왔다. 여러분, 이제, 당신은 다음 과세 기간부터는 일반 과세자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라고 통보가 왔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가 정말 사업이 잘 됐구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1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이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신규 사업을 할 때, 여기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좀 세금이 덜 나올 것 같은,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 업종은 간이화세가 처음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도록 막아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특정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설사 매출액이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오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도 있어요. 사장님인데 이분은 초보 사장님이 아닙니다. 사업장 하나를 잘 운영하시다가 보통 이제 식당을 예를 들게요. 본점을 정말 잘 운영하셔서 매출액이 정말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 과세자로서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잘 되니까 2호점을 냈습니다. 그럼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은 경험이 있으시죠? 아, 간이과세자가 좋으니까 이거를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분 안 됩니다. 여기 적혀져 있죠?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2호점 냈을 때 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분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판매하는 물건이라던가 여러분이 판매하는 뭐 서비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출의 규모가 결정이 되면 나중에는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는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근데
처음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업종만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아까 면세 사업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만 면세 사업자로 법에 언급이 되어 있나요? 대체로 이런 품목입니다. 국민들이 꼭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 그다음 후생이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물품들은 대체로 부가가치세법에 면세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미가공 식료품,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쌀이라던가 뭐 과일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도 여기 면세사업자입니다. 상가 임대는 면세사업자가 아니에요. 주택은 아시겠죠? 모든 국민이면 반드시 의식주, 집이 있어야 되니까 주택만 이 면세로 넣었던 거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과세로 들어갑니다. 교육 서비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 사업자로 넣었고요. 의료 서비스 이해되실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면세 사업자입니다. 도서, 대한민국은 교육을 굉장히 강요하죠. 그래서 책 읽는 것, 책과 관련된 것들, 신문, 이런 것들 전부 다 면세 사업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해당되는 사업을 내가 하겠다 하면은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거고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은 전부 다 과세 사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빙 문제가 있네요. 계속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라. 그래야지 비용 인정받기 쉽다라는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부가가치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증빙 서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만을 준치를 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내가 어떤 거래처로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을 한다. 그러면 뭐 콜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제조하는 음료 회사로부터 사오지 않겠습니까? 대금을 지급하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지표가 쭉 나오겠죠? 이것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발급 받으신 다음에 현금 영수증 끊으시면 이것도 전부 다 적격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빨간색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격 증빙을 발행받지 않으면 실제 매입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되어 있는데 이 매입세 공제가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개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TV를 삼성전자에서 사와가지고 어떤 고객에게 200만 원 판매했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고객은 저에게 200만 원에 대한 10% 220만 원을 주고 TV를 사갑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원은 원래 우리 고객이 국가에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인데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겠죠. 20만 원은. 그러면 그 다음 연도 되면 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아까 내 고객이 저한테 맡겼던 20만 원만 신고 납부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20만 원에서 제가 삼성전자에서 TV 100만 원 사올 때 100만 원만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110만 원 지급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제가 원래 10만 원 국가에 납부해야 될 거를 삼성전자가 대신 보관했다가 납부하는데 그 10만 원만큼만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에게 팔아서 발생했던 세금 20만 원에서 내가 삼성전자에게 냉장고 살 때 지급했던 세금 10만 원 빼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10만 원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이 빼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매입세 공제라고 불러요. 이 매입세 공제는 다 해주냐?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든지 이 세 가지 것들을 보관하셔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영수증, 간이 영수증 있죠.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가 어떻게 샀습니다. 이걸 인정받을 수 있냐?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흔히 이체를 많이 하니까요. 이체했던 금융증빙 내역 제출하면 인정해 주냐? 인정 안 해줍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반드시 세 가지만 적혀져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보하셔야지 세무사님 도움받아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손미연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데 이거 잘 때 볼게요. 자재 금액에 만약 1,000만 원이 있으면은 카드 매출 전폐 공고가액이
아마 909원이겠죠? 음,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이게 1,000원이니까 10% 부담하는 게 맞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던 금액으로 거래를 하죠. 여러분이 껌을 사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했던 금액을 내가 지급을 하는 것이지, 따로 부가세를 생각을 해서 사장님에게 부가세까지 지급하지는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가 맞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니까 이 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분의 1 해서 공급가액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고, 부가세가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겁니다. 두 금액 합쳐서 1,000원이 되는 거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아마 미국에서 여행해서 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물품을 살 때는 그 판매, 포장지에 들어있던 금액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아마 사실 때 거의 다 부가가치세 10%까지 본인이 계산해서 지급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할 경우에는 반드시 옆에 적혀져 있어요. 부가가치세 별도. 그런데 소미아님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거고요. 만약에 거래했던 당사자가 부가세는 따로 받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는 공급가액이 1,000원이어서 부가세 100원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이건 당사자들 간의 합의니까요. 근데 이런 언급이 없으면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격 증빙을 발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지금 저희가 3시간밖에 없는 상황에서 3시간 동안에 세 가지 세목을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사장님이시니까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내가 이제 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상대방 쪽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세금 계산서를 언제 발행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음. 현금 거래하면 정말 좋죠.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판매를 할 때 판매하자마자 나한테 1,000원을 주면 물론 거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럼 그때 바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외상거래 많이 하시겠죠? 우선은 물건 주세요. 대금은 나중에 지급을 할게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언제 발행을 하지? 대금을 받을 때 발행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 세금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공급했을 때, 내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대금 못 받았는데요? 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 그럼 제가 외상으로 줬던 대금 나중에 떼먹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차후에 다른 식으로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내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끊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저는 물건을 뭐 껌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달 동안에 물건을 판매하는 게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00건 정도 판매하는데 그럼 세금 계산서를 그렇게 매번 매번 꺼내야 되면 너무나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특례가 있죠. 보통 한 달짜리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다 묶어서 발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늦어도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 근데 저는 물건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로 팔았는데요. 이때도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판매했다면 이 매출 전표가 적격 등록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그때는 세금 계산서를 중복해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금 영수증도 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세금계산서 별도로 발행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이미 받으셨다면 이건 끊으시면 안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에 있어요. 세금 계산서 적혀져 있는 거. 손으로 막 기입을 해서 발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마 이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할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일일이 적어야 되고 보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강제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년도 공급가액이 전년도 여러분이 판매했던 매출액이 1년 단위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그 다음 년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강제로 발행을 하는 거고요. 내가 신규 사업자입니다 하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죠. 이때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편하긴 하죠. 내가 기입을 하자마자 바로 상대방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왜 종이세금 계산을 같이 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깜빡하고 이 기한을 놓쳐버렸습니다. 솔직히 국세공무원 입장, 저는 국세공무원 현직은 아니죠. 제가 현직이라면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이미 이제 국세공무원이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내가 날짜를 살짝 넘어가 버렸다. 어? 지난달에 한 달 동안 판매했던 거를 이달 10일까지 끊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놓쳐버렸다. 그럴 때는 이제 종이세금 계산서 끊으시면서 작성 일자를 10일로 하면 되겠죠. 이 기한 준수 때문에 종이세금 계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따로 없죠. 그래서 대체로 날짜를 잘 고려하셔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 볼게요. 현금 영수증. 변호사님, 제 고객이 저한테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끊어줘야 될까요?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게 의무입니까? 우선은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저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끊어줘야 됩니다. 여기 의무 발행 업종은 뭐냐? 이거 뭐냐면 고객이 저한테 물건을 샀는데 고객이 저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발행해 줘야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업종이면 고객이 나한테 100원짜리 사도 내가 발행을 해줘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고객이 건당 10만 원 이상짜리 물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나한테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이걸 발행해야 됩니다. 이거 발행 안 하면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변호사님, 그러면 국세청은 제가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거 매번 파악할 수가 있나요? 국세청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번 확인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하시겠죠? 국세청에서 그런 정보가 없으면 이거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뭐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내 매출 내역이 국세청에서 전부 다 확인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발행을 안 하면, 어라? 내 매출을 국세청에서 모를 수도 있겠네.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악용하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 일했던 실무 사례입니다. 제가 일했을 때는 이삿짐 업체, 이삿짐 업종, 이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영업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손님, 그 정도 물건이면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부가세 포함해야 되니까 165만 원 정도로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고객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럼 고객이 이렇게 속삭이죠. 아이, 그 부가세 좀 빼주세요. 제가 대신 현금으로 드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은 안 받을게요. 저희 정말 위험한데요? 이거 저희 세무사님이 이거 걸리면 20% 가산세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고객이 한마디 하죠. 아유, 국세청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끼리 거래인데.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객 요청하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고 역시 부가세 빼주고 계산을 받으셨겠죠? 자, 그 고객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저 이 업체로부터 이삿짐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그 양반이 저에게 현금 영수증 안 끊어줬어요. 라고 신고를 하면 저는 고객에게 포상금을 드려요. 국세청에서. 그리고 그 업체에게는 거래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삿짐 업체가 150만 원 용역 제공했다면 인건비 빼고 남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20% 가산세 물고 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무 사례처럼 고객은 일부 손님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국세청에 발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에이, 뭐 국세청에 발각되면 이 20% 가산세만 내면 되겠네요. 저는 이거 안 들키면 40% 남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설마 이 가산세가 이것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매출 누락이 발생하면 뭐에 영향을 미치죠? 부가가치세 적게 신고했죠?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본세가 나오고요. 불성실 가산세라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매출 적게 신고했으니까 여러분의 뭐가 적게 나왔죠? 종합소득이 적게 나왔겠죠? 그럼 종합소득세도 적게 신고했겠네요? 종합소득세 본세가 나오고 종합소득세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이게 고의로 많이 했다. 의도적으로 숨겼다. 그러면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40%입니다. 거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규정에 맞춰서 신고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 영수증을 고객이 요청 안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님들은 이거 반드시 발행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이거 숨기시면 안 돼요. 수업도 많으신 분들이니까. 보건업 누구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죠? 이분들도 당연히 발행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숙박 및 음식 점업 중에서 이 업종에 해당된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하면 업종 업태가 나올 거예요. 그걸 쭉 읽어보시면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다 하면은 아, 현금 영수 의무 발행 업종이구나. 교육 서비스업, 통신 판매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 밖에 업종은 매번 바뀝니다. 시간마다 바뀌는 것이니까 이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지. 자, 다시 한번 내가 여기에 해당돼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다. 그러면 고객이 내 손님이 저에게 10만 원 미만으로 그 물품을 샀다. 그러면서 현금 영수증 요청 안 했다. 그때는 발행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업종을 내가 운영하는데 내 고객이 저에게 1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했다. 그럼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칙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46분인데 5분만 더 하다가 좀 쉬겠습니다. 부가세세 개념이 좀 많아가지고요. 18페이지밖에 안 됐죠.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이 세금 계산서가 있네요. 세금 계산서는 아래와 보는 것들은 꼭 기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뭔지 잘 모르죠. 여기 보세요. 공급자라 하면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판다면 공급자. 여러분 판매하시는 여러분이 여기입니다. 그럴 때는 세금 계산서에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상호 이것들을 꼭 기입하셔야 돼요. 변호사님 이 둘 중에 하나만 기입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다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 여러분으로부터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든가 여러분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매입자 이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공급 가액, 내가 판매했던 물건의 총 가액, 부가가치세 뺀 금액, 그 금액이랑 여기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셔야 되고요. 작성 연월일은 내가 물건 공급했던 날짜를 여기다 꼭 기입을 하셔야 돼요. 이건 필요적 기재 사항인 거고, 아래 보세요. 아래 보이시는 것은 임의적 기재 사항인 거죠. 임의적.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위에 있는 네 가지 이 항목들은 기입을 안 하시면 정상적인 세금 계산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세무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불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세금 계산서 발행을 받았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원, 삼성전자로부터 냉장고 100만 원짜리를 샀을 때 내가 부담했던 10만 원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이게 기입이 안 되어 있다. 이게 누락되어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고 봐서 공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꼭 기억하시라. 누구나 이거 중요하겠죠? 이 네 가지 항목은. 자, 여러분 보시는 이게 종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급자 있죠? 제가 필요적 기재사항 뭐라 그랬죠? 여기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사공, 이거 반드시 넣어야 돼요. 여기 아래 있는 거 있죠? 주소, 업태, 업종, 이것들은 안 넣어도 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으로부터 거래했던, 샀던 사람, 매입자의 등록번호 반드시 넣어야 돼요. 제가 매입자 상호라든가 이 대표, 이 주소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안 넣어도 돼요. 빠져도 됩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뭐? 내가 팔았던 금액, 이건 반드시 넣어야죠. 이거 빠뜨리면 안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세액,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작성 연월일, 내가 이거를 언제 공급했는지 이거를 다 넣으셔야 돼요. 아래에 있는 거 보이죠? 아래에 있는 거. 내가 어떤 물품, 뭐 몇 개, 단가 얼마, 총 금액, 이것들은 임의적 기재 사항입니다. 이것들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아래 표시 부분 보이시죠? 이 금액을 용수함, 청구함. 용수함은 뭐냐면 내가 이 금액을 판매하고 돈도 받았습니다면 용수함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되고 청구함은 뭐냐? 내가 이걸 외상으로만 우선 판매했고요. 대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했을 때 청구함에다가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입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임의적 기재 사항이니까. 그래서 필요적 기재 사항만 반드시 하시면 된다. 여기가 종이 세금 계산서 이거 빨간색이죠.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공급자 보관용. 판매하시는 분이 이 빨간색 세금 계산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은 세금 계산서로 두 장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판매하신 분이 작성하는 이 빨간색,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거래 상대방이 갖고 있어야 될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은 작성해서 거래 상대방한테 주는 거고 나는 이 빨간색만 갖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삼성전자로부터 물건을 샀다면 여러분 이 파란색을 갖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이 빨간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종이세금 계산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강의 자료를 먼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세목 중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릴 내용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시간 배분을 부가가치세 쪽에다가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종이 세금 계산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빨간색은 매출하시는 분 갖고 계시는 매출세금 계산서, 파란색은 매입하시는 분 갖고 계시는 매입세금 계산서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종이 세금 계산서는 자주 안 쓰고요. 어,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씁니다. 이거 무슨 양식에 따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 홈택스에서 따온 겁니다. 홈택스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이거 로그인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 개인 이름으로 홈택스가 딱 로그인 될 거예요. 거기서 위에 메뉴 보면은 사업자 전환이 있습니다. 사업장 전환. 그럼 여러분이 개업하신 그 사업장으로 전환을 하면은 이거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종류가 있어요. 일반 세금 계산서 영세율, 위수탁 영세율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여기 일반입니다. 일반 체크하시고 공급받는 자 부분에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면은 이렇게 쭉 뜨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면 이렇게 쭉 뜹니다.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만 넣고 확인 누르잖아요. 이 상호 밑에 것들이 자동으로 다 떠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기입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작성 일자, 내가 언제 이거를 작성을 했는지. 이거는 여러분이 발행하는 날짜로 적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3월 28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내가 판매했던 모든 것들은 4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 4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3월 달에 내가 판매한 거를 4월 10일에 한꺼번에 모아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때, 오늘 4월 10일이니까 이게 작성 일자에다가 4월 10일 써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 작성 일자는 내가 물건을 판매했던 날짜를 적습니다. 변호사님,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중에서 아무 날짜나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장부가 기장되어 있다면 그 날짜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공급 가액. 이 용어 보세요. 공급 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그럼 여기 부가가치세, 이거 10% 부가가치세, 여기까지만 여러분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임의적 기재사항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내가 청구한 건지 아니면 영수증으로 끊어주는 건지 이것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체크하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외상 판매했으면 청구함에 체크하고 내가 현금 판매했으면 영수함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발행하면은 자동으로 상대방 쪽으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갑니다, 이게. 그리고 국세청 내부 데이터도 이게 심어집니다. 자동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보이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여기 홈택스, 여기 화면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자 이렇게 개인으로 로그인 하셔서 사업장 전환하신 다음에 이 메뉴가 보일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용, 신용카드 이 메뉴 클릭하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 발급 누르시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뜹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현금 영수 이렇게 발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눌러서 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거는 아마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일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전자세금 계산서는 여러분이 외상 판매하더라도 대금 받은 날에 발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물건일 경우에는 가장 원칙적인 사항은 그 물건을 내가 인도했을 때, 여러분 언제 인도합니까? 보통 판매했을 때 인도하죠.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 원래 발행하는 거다.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하는 사업, 청소 용역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은 청소 용역을 끝내는 날, 예를 들어서 뭐 3일 정도 소요가 됐다면은 마지막 3일차 끝내는 날, 그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특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국세청에서 한 달치 합쳐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늦춰서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한 달치 쭉 기록을 하신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꼭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저는 청소 용역을 제공을 할 건데 근데 저 거래하시는 상대방이 현금이 많은지 저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을 해줬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특례가 적용이 되죠. 내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그 대가를 먼저 받았다 하면은 그 대가 받은 날에 선행해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시면 된다. 빨간색 꼭 기억하세요. 내가 대금 받은 날이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발행을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죠. 물건을 팔았을 때는 세금 계산서는 두 장 작성하는 겁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은 내가 갖고 있는 거고, 파란색은 상대방에게 주는 거다. 그럼 이 세금 계산서는 제가 계속 보관해야 되고, 나중에 국세청에 이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세금 계산서 보관은 저는 권장드립니다. 되도록이면 10년간은 보관을 해라. 변호사님, 이 종이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10년까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나요? 우선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하시면 제일 좋은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까요. 내가 설사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사진 찍어서 보관하세요. 사진 찍어서 요즘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거기 외부 공유 폴더 거기에다 넣어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보관하시는 게 좋다. 국세청에 이거를 제출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뭘 제출합니까? 국세청에다가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이 한 장짜리 문서가 있는데 여기다 쭉 기입해서 그거를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각자가 보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물건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 제가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뭐라고 보냐면요. 아, 이분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거구나. 소비자로부터 분명히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텐데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소비자로부터 분명히 부가가치세 받았을 텐데, 발행을 안 한 거 보니까 탈루하려고 하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급 안 하면 판매하시는 분,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2%가 가산세가 나옵니다. 이거는 별로 안 클 수는 있어요. 2% 해봤자 100만 원 하면은 얼마인가요? 2만 원이죠? 이 정도 가산세가 나오는데 치명타는 여기입니다. 매입하시는 분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매입하시는 분은 분명히 부가가치세 10% 부담을 해서 매입을 했을 텐데 10%를 나중에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이건 진짜 타격이 크죠. 그럼 현실적으로 변호사님이 현실적으로 세금 계산서 이렇게 편로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현실적으로는 일부러 고의로 내가 이거 탄료해야지 하고 세금 계산서 안 끊으신 분은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거.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이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가 아니야.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하게 되는 이 꼴이 돼버리죠. 그러면 저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판매하시는 분은 2% 가산세 매겨도 되는데 나랑 거래했던 상대방은 저를 믿고 거래했던 상대방인데 항상 장사는 신뢰가 신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 이거 공제 전체를 못 받아요. 굉장히 타격이 크죠. 본인 영업할 때도. 그래서 꼭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발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거를 발행하시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가 임대업이나 주택 임대업, 주택 임대업은 면세 사업자니까 발행할 리가 없고 상가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아, 세무사를 고용하느니 내가 해야지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아끼지 마시고 저기 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이 부분들은 꼭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대리인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용하신 분이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님 그러면 아까 봤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명세되는 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아닌 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발급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미등록 사업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국세청에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세금 계산서 발급을 물어보는데 아까 보셨죠?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뭘 기입을 해야 되나요?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해야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그 번호가 나오죠. 없으신 분은 이거 발급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사업자를 할 건데요. 사업자 등록을 할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장소도 마련을 처음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게 완성이 돼야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호사님,
이게 완성되기 전에 제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인테리어 공사했던 사업 거기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주고 이 용역을 제공받아서 이걸 다 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한테 저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 받나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어떻게? 사장님의 주민등록번호로 먼저 발행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발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그것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 경우,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사업자 등록 자체를 아예 안 할 생각으로 하신다.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했죠? 꼭 법에 규정된 발행해야 될 날짜에 발급하셔라. 물건인 같은 경우에는 인도했던 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끝나는 날, 여러분이 나중에 외상으로 판매하시고 대금을 받았다. 대금 받은 날에 발행하시는 거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말고도 신용카드 매출점표랑 현금 영수증이 있다고 했죠? 이것도 전부 다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명드렸죠?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법인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못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하셔야 되고,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변호사님 저 종이로 발행받을 거나 발행받을래요. 인정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전자세금서 발행받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저는 이제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2013년도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2015년도부터 국세청에서 근무를 쭉 했죠.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국세청 재직 기간에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지금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무사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세무와 상담을 많이 하시는 지인분도 많죠. 그분들이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일반 과세자가 유리해? 간이 과세자가 유리해? 이건 여러분 제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볼게요. 일반 과세자는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이 과세자 설명드렸죠. 간이 과세자, 이 간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의무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겠다, 국가에서. 그럼 당연히 이분들은 어떤 사업자일까요? 영세 사업자입니다. 영세 사업자이면은 세무사를 고용할 금액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좀 쉽게 해주자.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간이과세자가 좀 더 유리합니다. 일반 과세자보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인데 1년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넘어가면 국가에서는 이건 영세한 사업자 아니야. 너네는 이제 간이과세자 적용 안 돼. 그 다음 연도부터 무조건 일반 과세자 너네 바뀌어.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지금 1억 400이잖아요. 이게 한참 동안 4,800만 원이었어요. 1년 기준으로. 1년 매출액 4,800만 원이면 매출액입니다. 본인의 얻은 순소득이 아니고 비용 다 빼고 내가 총 가져가는 금액이 아니고 판매했던 총 금액, 1년에 판매했던 총 금액이 4,800만 원 미만만 간이과세 적용이 되도록 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작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최저임금도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금액 넘어가 버리면 적용 안 된다. 간이과세제 배제 업종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업종에 해당되면 매출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간이과세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세한 사업자만 기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제가 매출세 설명드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판매했던 매출액에서 10%를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은 이겁니다. 근데 간이과세단 이걸 달리 계산합니다. 공급 대가라고 보이죠. 여기는 공급 가액이 있고요. 이 용어 차이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대단하신 겁니다.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라는 단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최소한 학부 다닐 때 경영하고 전공했거나 아니면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를 좀 하셨다. 혹은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셨다. 이런 분들만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국세 공무원도 처음 입사하면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내가 아까 손미아 씨가 저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어떤 물건을 내가 만 원에 판매했으면 일반적으로 그 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만 원은 이 공급 대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근데 당사자 사이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만 원은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이다. 그래서 그때 그 만 원은 공급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구분되셨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거다. 매출세액이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습니다. 이 업종은 보통 이 업종 보니까 만 원에 판매하면 한 30%를 사장님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국가에서 다 정해놨어요. 이거를 곱해서 10%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납부가 되겠죠. 세금 계산서,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혹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한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발급해야 돼요.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다. 이건 직전년도 매출액입니다. 작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은 옛날에는 제가 이 부분들만 간이과세자 적용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 이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게요. 안 됩니다. 간이 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 매출액이 넘는다. 이 경우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준은 전부 다 직전년도 매출액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제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규 사업자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업을 하냐면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 용역을 제공을 한다. 근데 내 거래처가 건물주다, 임대사업자다. 뭐 이런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뭘 요청하냐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럼 제가 저는 간이 과세자여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된대요 라고 하면 그 분들이랑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니까 신규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과세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간이 과세자를 하더라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간이 과세자가 좀 선택하기 좀 편하다. 매입세액 공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내가 판매했던 금액의 10%는 납부해야 되는 건데 내가 샀을 때 어떤 물건을 샀을 때 10% 부담한 것들은 이거 납부해야 될 거여서 빼준다. 샀던 금액의 10%는 무조건 전액 다 빼준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내가 샀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여기서 0.5%만 빼준다. 그럼 이게 좀 불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손해보시는 분은 없죠. 보통은 이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더 작다. 그럼 적자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이 본인도 벌어야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요인이 있으니까요. 이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도 적게 납부하고 내가 공제받은 금액도 적게 공제가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보통 간이과세가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이게 환급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제 지인 보니까 이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대요. 왜 저는 환급이 안 됩니까? 이 환급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매출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내가 샀던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은 납부해야 되고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 환급 받으니까 공제 받으니까 그러면 그 차액인 90만 원은 국가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언제 있을까요? 적자 볼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혹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사업할 때는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물건도 구입을 해야 되고 당장 매출액은 안 나오지만 그럴 때는 이게 환급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업이 쭉 진행하다 보면 이 환급 나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간이과세자는 설사 매입액이 더 많다 하더라도 환급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초기 투자 금액이 너희가 너무 많다. 이럴 때는 처음에 일반 과세로 시작하셨다가 사업이 매출액 좀 적게 나오죠? 직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은 그 다음 사업연도에 간이과세제로 국가에서 바꿔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공제 받아야 되니까 이거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라든가 승합차, 스타리아라든가 봉고차 같은 승합차 이런 것들도 부가가치세, 모든, 대한민국에서 내가 구매하는 모든 것들은 부가가치세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승용차도 다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금액에서 꼭 사업을 하는데 이런 화물차가 내가 사야 된다. 사면은 이거 환급 받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된다?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셔야 된다. 그 금액이 크잖아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거기 있잖아요. 그 쌍용, 요즘 이제 KGM이라는 자동차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렉스턴 칸이라든가 렉스턴 스포츠 같은 거, 픽업 트럭, 픽업은 트럭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용하다 그런 거 사실 분들은 간이과세자의 절대적 유리한 측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을 하셨는데 1년 동안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총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경우는 좀 드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다. 그래서 계산도 편리하고 세금 계산서 이런 것도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특정 금액 이하일 경우는 심지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니까 본인께서 초기 투자 금액이 많거나 하시면은 이걸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가가치세 계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했던 금액의 10%에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는 거다. 이게 공급 대가다.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뺀 금액이고 공급 가액인 거고. 그래서 아까 손미아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저 1,000원 팔았는데요. 이때는 세금 거기 신용카드 매출 전부의 부가가치세가 909원인가? 아니 99원인가? 90원? 이렇게 찍히니까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판매 금액에서 110분의 10 곱하면 그 신용카드 매출 전부에 찍히는 부가세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의 자리까지 아마 계산될 거예요. 이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니까요. 이것들은 그냥 이런 것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판매했던 금액의 10%를 우리가 매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딱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업을 위해서 샀던 금액이 매입가액인데 여기서 10%는 여러분이 이미 지급했던 금액입니다. 상대방에게. 이건 매입세액이라 그래서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각가지 공제액이 있어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여러분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손님이 저 현금으로 받을게요. 현금으로 살게요 했을 때 그러지 마시고 신용카드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 줍니다. 국가에서 이거를 장려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현금으로 판매하시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도 아니고요. 현금으로 판매하시면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매출액을 벌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도 좀 적게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적게 신고하면 이것과 연동돼서 여러분의 1년 소득도 적게 나오는 거니까 소득세도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주변에 아마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강제로 이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시는 여러분도 신용카드로 거기 내가 매출을 일으켰다면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 줍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의제 매입세액은 보통의 경우에는 언제 발생을 하냐? 이 경우는 음식 점업을 할 때 의제 매입세액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는 의제 보이죠? 의제. 이게 법률 용어거든요. 우리는 흔히 일상적인 용어로 이 의제라는 단어보다는 간주한다는 단어를 많이 쓰죠. 어, 너가 나에게 그런 단어를 썼던 걸 보니까 앞으로 너는 친구가 아닌 것을 내가 간주할게. 너 친구가 아닌 것을 볼게. 이게 간주라는 단어고 의제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음식점업을 하면은 주로 재료를 어디서 사올까요? 농민들로부터 사오죠. 물론 이제 마트에서 사오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농어민이 있어가지고 직접 농민들로부터 샀다. 농민들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농업소득은 비과세예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은 미가공 식료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신용카드 이거 결제기 있죠. 이걸 갖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살 때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십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현금으로 매입하시잖아요. 계좌이체 해주고 받으시니까. 그러면 나는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농민들로부터 그것들을 사왔을 때는 당연히 내가 부가세를 부담하면서 산 건 아니잖아요. 농민들은 면세 사업자니까. 그래서 원래는 여기 매입세액으로 빼주면 안 돼요. 근데 일정 금액을 빼주도록 해줬습니다. 국가에서. 이것들은 농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농민들로부터 실제 샀을 경우에는 심지어 본인들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너네가 부가가치를 부담한 것으로 내가 볼게, 의지할게 해서 일정 금액을 계산해서 빼줍니다. 여기까지 빼줘서 나온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10,000원인데 이 두 금액을 합쳤더니 13,000원이다. 그러면 3,000원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거는 환급해줍니다. 그건 환급세액이라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크면은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툴입니다, 이게. 이 정도 상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매출액의 10%에서 여러분이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빼주는 게 납부세액이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109분의 9를 계산을 해서 여러분은 실제 부가세 부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빼준다. 이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물건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세금 계산서를 내가 안 받았다. 이거 당연히 안 해주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내가 가짜로 받았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유혹에 많이 시달릴 거예요, 이거. 이거 전문 용어로 저희가 자료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너무 잘 되시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 되시면 이런 위험 부담이 없죠. 근데 매출액이 얼마 안 나왔는데 뭐 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하면 주변에서 이런 유혹들이 옵니다. 누군가가. 제가 매입세금 계산서, 여러분 실제 매입을 안 하셨는데도 매입세금 계산서 제가 끊어드릴게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시면 제가 매입세금 계산서 1억짜리 끊어드릴게요. 그러면 1억에 10%에 1,000만 원 여러분이 매입세금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혹에 시달리죠. 이거 함부로 받으시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선은 그게 국가기관에서 밝혀내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가짜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혐의 금액이 저희가 바로바로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나와서 이게 확정이 된다. 우선 여러분이 그 받았던 매입세액 공제는 전부 다 부인됩니다. 인정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안 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냐? 월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가산세 문제도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국가의 경제 질서를 흐트렸다. 국가가 세금 계산서를 도입을 하고 부가가치세로 도입한 이유는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지 과세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지 정확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짓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서 유통시켜 버리면 마치 위조화폐를 유통시킨 것처럼 이 국가 경제 질서를 흐트러 버린다. 그래가지고 형사처벌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그래서 이것들 위험하니까 되도록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것들도 공제 안 됩니다. 이런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었냐면, 그냥 상가임대 사업자이셨어요. 상가임대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다가 뭔가를 많이 넣어서 환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뭔가 했더니, 본인이, 이렇게 마트 가서 장사 왔던 것들 다 넣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자녀, 자녀, 자녀 학원비는 어차피 면세니까 안 나오지만, 자녀 뭐 미장원, 뭐 성형 수술, 제가 아까 보건업, 의사 선생님의 면세라 그랬는데 성형은 여러분의 어떤 건강을 위한 게 아니고 미용 목적이잖아요. 미용 목적은 전부 다 과세입니다. 피부과 이런 것들 전부 다 결제했던 거를 전부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해 주세요. 세금계산서는 혹은 신용카드 매출표표 받아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사업 무관이죠. 여러분이 상가 임대하는 거랑 여러분이 성형수술 받는 거랑 사업이 관련이 없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봤는데 제가 미모가 출중해야지 임대가 잘 돼서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이 조사관이라면 인정 안 해주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접대비 안 됩니다. 어, 본인이 어떤 뭐 식사하신 거, 술 드신 거, 전부 다 넣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이거 술 드신 거랑 상가 임대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걸 넣으셨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저희가 공제 안 해드리는데. 그랬더니 뭐 접대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임차인들 만나서 접대를 해야지 이게 장사가 잘 됩니다. 아, 접대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접대비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거, 세금 계산서 내가 발행을 받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을 받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받든, 기본적 원칙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것만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되도록이면 소비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도록 여러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거 공제해드립니다.
발행액의 1.3%도 공제해드린다. 아시겠죠? 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어디였냐. 여기 보면은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은 이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 공제세액. 음. 제가 크게 두 가지 설명드렸죠. 의제 매입세 공제랑 신용카드 매출 전 발생 발행 공제. 이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게 실제 여러분이 세무서를 방문을 하셔서 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거예요 했을 때 원래는 이 종이에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를 안 하죠. 요즘은 저희 세무서가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 매년 1월부터 1월 25일 사이에 여러분이 세무 대리인,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으셨다. 내가 처음 신규 사업자여서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에 모았던 증빙들을 쭉 모으셔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저희 세무조사관, 국세조사관님들이 여러분들의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무료로 도와드리는데요. 저희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입력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이 홈택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홈택스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용어도 너무 낯설고 그 다음에 메뉴도 너무 많고 뭘 넣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그때 방문하시면 저희 조사관님들을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서 제가 그때 이거 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깜빡 잊었어요. 8월 1일 날 오셔서 제가 늦게 신고할게요 하면 여기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때는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사관님들이 이렇게 종이를 드립니다. 종이 이거 작성 좀 해주세요. 저 작성 잘 못하겠는데 하면 저희 조사관들이 대신 이거 작성도 도와드리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뭐 바쁘신데 본인이 오셔서 이거 작성해달라고 하면은 원래는 안 해드리는 게 맞죠. 그분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으니까. 어쨌든 원칙은 이와 같은 종이와 같은 양식이다. 이 양식에 여러분이 기입하시는 거다. 여러분이 판매하셨던 것은 여기에다 기입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그 사업을 위해서 구입하셨던 건 여기다 기입을 하시는 거다. 각종 공제는 여기다 넣으셔서 최종적으로 나와 있던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있으면 납부하시는 거고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받는 거다. 환급 받으면 여기다 우리도 여기 꼭 기입하라 그래요. 여러분 환급 받으실 때 여러분 은행을 넣으세요. 계좌번호 넣으세요 하면 여기다 우리가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성이 되어 있고 이게 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국가에서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매출이 다 잡혀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뒷면입니다. 뒷면. 뒷면에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면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근데 내가 면세 사업만 하고 있다. 과세 사업을 안 하다. 그럼 이거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간이과세자 왔네요. 영세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제가 간이과세자는 판매했던 금액, 여기 공급 대가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각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인데 이걸 곱하고 10% 곱해서 납부하는 거다 설명드렸죠. 자, 기본적 마인드는 똑같은데요. 매출액은 계산하는 방법만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이 나오고 매입액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매입세액이 나오고 이와 같은 공제액을 넣어줘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여기 들어있죠? 이걸 곱한다 그랬는데 업종 부가가치율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다 이렇게 다 부가가치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소매업 같은 경우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소매업이라 하면 흔히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거, 조그만 마트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음식점, 막 식당을 하신다 하면은 부가가치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 만 원짜리 음식 메뉴 하나를 판매하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만 원짜리 중에서 8,500원은 경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사장님은 만 원짜리 판매하면 10,500원 정도만 얻어갈 거야라고 이 부가가치율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이 부가가치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서 거기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하죠. 부가가치율이 굉장히 낮으니까요.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것도 다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과세자는 이거 신고하는 서면이 아까 일반 과세자 좀 다릅니다. 물론 다르겠죠.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여기에서도 이 업종별 부가가치가 다 적혀져 있으니까 이걸 기입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직접 이걸 작성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설명을 듣고 이거 작성을 하신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거고, 대체로 이제 세무사님을 고용하셔서 맡기거나 아니면 이제 신고하는 날짜에 저기 국세조사관님이 도와드릴 텐데, 그때 그분들이 도와드리더라도, 아, 그분들이 지금 입력하는 게 어떤 부분이구나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 보고 직접 신고 납부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거는 제가 최초 설명드렸죠? 일반적인 과세자는 1년에 2번 하신다. 법인사업자는 4번이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